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보안법 처리에 대한 맞대응으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됨에도 미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58명 가운데 해외 유입을 제외한 55명 전원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여의도 학원가에서도 확진 판정이 잇따랐고 교육부는 수도권 등교 인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흘 만에 검찰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초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숨진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로 경찰서가 불에 타는 등 폭동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신호 위반을 한 흑인 남성을 상대로 한 경찰의 과잉 대응 영상이 또 공개됐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대부분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뉴스광장을 시작합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해 맞대응 방침을 예고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대로 강력한 대중 제재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던 세계보건기구 WHO의 관계를 아예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 소식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 맞대응으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던 미국은 결국 홍콩 특별지휘권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특별지휘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국 양체제, 1984년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hina has replaced its promised formula of one country, two systems with one country, one system. 미국이 1992년 제정한 법을 통해 중국 정부와 차별적으로 홍콩에 적용해왔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의 특권을 철폐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관여한 관계자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also take necessary steps to sanction PRC and Hong Kong official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eroding Hong Kong's autonomy.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세계보건기구 WHO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WHO가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맹비난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중국과 WHO에 전가해왔습니다. Because they have failed to make the requested and greatly needed reforms, we will be today terminating our relationship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redirecting those funds to other worldwide and 백악관은 기자회견과 맞물려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유학생, 연구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책임 공방으로 촉발된 미중 간 갈등이 홍콩 보안법 사안의 기폭제로 전방위 충돌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강력한 대중 제재 조치 발표에도 뉴욕 증시는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 언급이 없었다. 그러니까 협상은 계속될 거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갈수록 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김철호 특파원입니다. 중국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전까지 약세였던 뉴욕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손실을 대부분 만회했고 스탠더드&푸어스 지수와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보복 조치가 강경했지만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사실상 중국과의 협상 유지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오른 것도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중 간 갈등 고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 중 무역 협상 파기 카드를 아껴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 대응과 홍콩 보안법 추진에 몹시 분노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처신을 잘 하지 못했고 신뢰를 잃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향후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의 정면 충돌 국면이 계속되면서 올 하반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그제 58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3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는데요. 특히 근무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이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가 대유행 여부를 가를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24일. 직전 5일 동안 하루 평균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16명에 그쳤지만 이후 닷새 동안 2배가 넘는 하루 평균 38명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2,600만 인구가 밀집돼 있는 데다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가 대규모 확산 여부를 가름할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감염 환자가 지역사회 내에 잠복해 있을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나 이동량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대규모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다수 나왔다 하더라도 잠복기가 남아있어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달 3일부터는 각급 학교가 3차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데 쿠팡 물류센터발 수도권 확진자 증가세가 학교로 번지는 걸 막아내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는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 수도권 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등 대규모 밀집한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 시설 이용도 피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금의 수도권 감염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유행이 확산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쿠팡 물류센터 작업장에 있는 노트북과 키보드 등 사무용품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공용 물건을 통해 감염이 전파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택배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서울 여의도 학원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규모 진단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여파로 여의도와 가까운 학교와 유치원 10여 곳이 등교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정희 기자입니다. 학원과 음식점 등이 밀집한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 입구에 방역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층마다 있는 학원들은 모두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 건물의 학원에서 일하던 인천 계양구 거주 20대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28일. 이후 수강생인 중학생 2명과 학원 강사의 접촉자 4명까지 모두 7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 빌딩에 있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빌딩 방문자 전체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지상 12층인 이 건물에는 학원만 52개, 다니는 학생은 1,100명이 넘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인근 선별진료소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학생과 가족들이 몰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최근에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40명 정도 검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한 4배 정도 는 거죠. 또 다른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번호표를 받은 뒤 시간대별로 검사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나도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좀 생겼어요. 아침 9시 반쯤에 도착해서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번호표 좀 500번짜리를 받았어요. 여의도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아 검사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 워킹 스루를 설치를 해서 그분들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학원발 감염 확산을 우려해 인근 학교 6곳은 물론 용산구 등 다른 지역 학교와 유치원 10여 곳의 등교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이렇듯 순차 등교 기간인 최근 며칠 사이에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자 교육부가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지역 학교와 학원의 밀집도를 낮추고 방역 지침을 더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학부모와 교사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교사 확진자가 나온 인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등교 수업을 시작한 1, 2학년 학생들은 당분간 학교에 못 나갑니다. 확진자는 3학년 전담교사로 학생들을 만나진 않았지만 교직원과 1, 2학년 학생 등 450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3차 등교 수업을 앞두고 지역사회 감염이 끊이질 않자 교육부가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와 특수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면 지도가 시급한 고등학교와 수도권 외지역 학교의 밀집도는 기존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감염 우려가 높아지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학교나 지역 단위로 신속하게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정대로 등교 수업을 진행하되 시도별 여건에 맞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여 제시된 학교 내 밀집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원을 통한 감염이 확산하면서 이용자들도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등 방역 수칙도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이를 어기면 집합 금지 명령을,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하고 진단검사를 받는 학생들이 늘면서 자가진단 상황을 확인하는 교사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증상의 범위라든지 뭐하고 제때 알려주지를 않으시다 보니까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확인을 하고 하는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하고 계시다. 2차 등교 수업 4일째,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감염 우려로 서울에서 4곳, 인천 1곳 등 학교 830곳이 등교 수업을 연기하거나 중단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보인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긴급 수입을 요청했습니다. 뾰족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렘데시비르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상시험을 위해 국내에 반입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입니다. 방역당국이 렘데시비르의 임상치료 효과를 인정해 긴급 수입 요청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폐렴에 대한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로 사람 세포 속에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주도한 코로나19 환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는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31% 단축했습니다. 회복 기간 단축은 중환자실 같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서 미국도 이를 근거로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렘데시비르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가장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최초의 코로나19 표준 치료제로 인정받게 됩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치료제는 렘데시비르와 견주어 최소한 못하지 않다는 걸 임상시험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렘데시비르조차도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선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렘데시비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해 검찰에 다시 비공개로 소환됐습니다. 이번에도 18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지난 26일에 이어 또다시 비공개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7시간 40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2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5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측이 이 부회장 지배력 강화에 유리하도록 조직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 그룹 고위층은 물론 이 부회장도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1차 조사와 삼성 임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부회장의 관여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이런 과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차례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주말 동안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초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에서는 단순히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만큼 수뇌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말인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 사이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충남 내륙과 전북 북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따뜻한 남풍이 불면서 오늘 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대전이 29도, 경북 의성은 30도로 여름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뜨거운 볕에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무리한 바깥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껴 있는데요. 이 안개가 거치고 나면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오늘 오전에 전북과 광주, 제주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7도로 어제 같은 시각대보다 1, 2도 정도 높고요. 오늘 한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미국 경찰에 목이 눌려 숨진 흑인 남성 사건, 이걸 항의하는 시위가 지금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서가 불에 타는 등 점차 폭동으로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탈이 시작되면 사격을 하겠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서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미니애폴리스 3지구 경찰서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물러나자 시위대가 몰려들어 불을 지른 겁니다. 미네소타 주도인 세인트폴에서도 시위대 방화로 곳곳이 불탔습니다. 경찰에 목이 눌려 숨진 플로이드 씨의 죽음에 항의하면서 시작된 시위는 이틀째와 사흘째 폭동 양상으로 변해갔습니다. 경찰도 중무장 진압복으로 바꿔 입고 대응했지만 힘에 부쳐 보입니다. 결국 군복 입고 총 든 주 방위군 5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DJ 맥스, 타겟 등 미니애폴리스 곳곳 소매점들은 약탈의 표적이 됐습니다. 말리는 사람도 경찰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탈이 시작되면 사격이 시작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위터는 대통령 글이 폭력을 미화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생방송 중인 CNN 취재팀을 연행했습니다. Do you mind telling me why I'm under arrest, sir? Why am I under arrest, sir? 사건이 일어난 미네소타주 밖에서도 시위는 거셉니다. 뉴욕시에선 경찰과 충돌해 70명 이상이 체포됐고 멤피스와 덴버에서도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폭동 양상을 보이는 시위는 오늘로 나흘째 접어들었습니다. 미네소타주 검찰은 흑인 플로이드 씨의 목을 누른 백인 경찰 쇼빈을 3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와 가족은 4명의 연루 경찰들이 살인죄로 재판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보신 것처럼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 그리고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금 미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비슷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신호를 위반했다며 흑인 청년에게 총을 겨누고 위협하자 이걸 지켜보던 청년의 90살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실신한 겁니다. 이 소식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한 흑인 청년이 잔디밭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습니다. 빈손을 흔들며 비무장 상태임을 알리지만 경찰은 계속 총을 겨눕니다. Get back! Show us your hands right now! Show us! 너무 무섭다며 소리치던 청년이 배를 땅에 대고 엎드리자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손자 옆으로 다가갑니다. Back up! Back up! Okay, please don't touch her. Y'all, she is 90 years old. 결국 경찰이 청년을 제압하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지난 16일 경찰이 총까지 겨누며 흑인 청년 타이 앤더스를 체포한 혐의는 신호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앤더스의 차량이 멈춘 표지판이 나오자 잠시 멈춘 듯한 장면이 담겨 논란을 키웠습니다. 청년 가족의 변호사는 경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흑인 남성들을 체포해온 관행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고 비판했고
시 당국은 즉각 지역 사회와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I'm not saying people are being profiled. I'm not saying they're not being profiled. All I'm saying is we are listening.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숨진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경찰이 인종을 차별해 과잉 대응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 건데요. 후원금 유용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자맹 11일 만인 어제 언론 앞에 나타난 윤미향 당선인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후 해명에 나섰는데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성 쉼터를 사고 팔면서 부당한 이익은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2015년 한일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양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9건의 모금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계좌 4개로 돈을 받은 것은 허술한 부분이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퇴 여론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오늘부터 의원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맡을 역할들 또 조사들 성실히 임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년간 이용만 당했다고 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싶다며 할머니에 대한 일각의 비난을 중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할머니 측근은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잠깐 보셨지만 별다른 얘기는 안 하셨다. 종이를 보고 읽는다 정도의 언급만 했을 뿐 기자회견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정의당은 의구심 해소를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묻어나는 회견이었다며 의원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변명과 가증의 절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넸다는 건 검찰과 만든 시나리오라는 고 한만호 씨의 육성 인터뷰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한 씨의 법정 증언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이 수검자들을 회유해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한 씨 수감 동료의 주장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당사자가 직접 당시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KBS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2011년 3월에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1심 8차 공판.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지목된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모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최 씨는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했고 그 뒤로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다며 기존 검찰 조사 때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었던 한만호 씨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검찰에 유리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 씨가 당시 자신의 증언은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거라며 검찰의 부조리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달 7일 법무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진정서는 대검찰청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현재 다른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 씨는 KBS와의 접견에서도 당시 검찰이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진정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법무부 조사가 시작되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였던 한은상 씨가 검찰이 증언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법정 증인으로 섰던 당사자까지 비슷한 폭로를 한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는 수사 방식 중에 하나로 이것도 떠오르고 있다면 이것도 예외 없이 한번 조사는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난번 이제 국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한편 당시 수사팀은 최 씨를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절대 없으며 최 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이 같은 내용은 증인신문 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올해 경찰 공무원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이 오늘 전국에서 치러집니다. 오늘 시험에는 5만 64명이 응시해서 1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시험장 입실 전에 발열 검사를 하고 수험생들이 1.5m의 간격을 두고 앉게 할 방침이며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열이 확인된 응시생은 예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현재 격리 중인 응시생은 별도 장소에서 특별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한 달 미뤄진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4차례에서 일제히 봉행됩니다. 조계종은 법요식 좌석을 1m 이상 간격으로 두고 배치하고 최소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라며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4월 30일로 예정됐던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한 달 뒤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어제 새벽 주한미군 성주기지에서 이뤄진 사드 일부 장비 교체에 대해서 중국이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중 관계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장비를 실은 차량들이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요격 미사일과 발전기, 데이터 수집 장비 등 노후 장비들이 교체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사드 체계 성능 개량과도 무관하며 단지 미군의 전 세계 사드 기지 운용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드 체계 일부 장비의 성능 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후 장비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요청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中方坚决反对美国在韩国部署萨德系统，我们敦促美方不要做损害中方利益、干扰中韩关系的事。 홍콩 국가보안법 등으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단순한 장비 교체라는 설명에도 미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미국은 지금 한반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한테 군사적 압박에 제스처를 취한 거고요. 중국은 과민하게 반응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 직후 사드 이슈가 불거지면서 미중 간 갈등 속에 한중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네, 주말 아침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여름 더위가 이어진다는 오늘 고속도로 이동량도 다소 많아지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정오 무렵에 정차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오산에서 안성, 그리고 천안과 청주 휴게소 통과하기가 제일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조심하셔야 될 곳이 있습니다. 12번 고속도로 대구 쪽인데요. 생태터널은 2차로 갓길 쪽에서 이렇게 대형차가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심히 통과해 주시고요. 35번 고속도로 모가 부근으로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는데요. 이 주변으로는 하남 방향으로 고장차가 있습니다. 갓길 쪽에 대형차가 서 있습니다. 1번 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조금씩 차량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서초 나들목에서는 이미 2km 구간 정체고요. 오산 나들목에서 차량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15번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곡 일대에서 차량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 낮 동안의 하늘 표정 좋겠습니다. 다만 제주는 저녁부터 내일 낮 사이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충남 내륙과 전북 북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뜨거운 남풍이 불면서 오늘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대전이 29도, 경북 의성은 30도로 여름 더위가 예상되고요. 또 뜨거운 볕에 자외선 지수는 전국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무리한 바깥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과 일부 내륙 곳곳에서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이 안개 거치고 나면 낮 동안 맑은 하늘
잘 드러나겠고요. 또 오전에 전북과 광주, 제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6도로 어제 같은 시각대보다 1, 2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해안가는 25도를 밑돌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맞대응 방침을 예고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강력한 대중 제재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홍콩의 특별 지위를 없애고 중국 꼭두각시라고 비난했던 세계보건기구 WHO와의 관계를 아예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 맞대응으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던 미국은 결국 홍콩 특별지휘권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국 양체제, 1984년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hina has replaced its promised formula of one country, two systems with one country, one system. 미국이 1992년 제정한 법을 통해 중국 정부와 차별적으로 홍콩에 적용해왔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의 특권을 철폐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관여한 관계자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also take necessary steps to sanction PRC and Hong Kong official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eroding Hong Kong's autonomy.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세계보건기구 WHO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WHO가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맹비난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중국과 WHO에 전가해왔습니다. Because they have failed to make the requested and greatly needed reforms, we will be today terminating our relationship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redirecting those funds to other worldwide and 백악관은 기자회견과 맞물려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유학생, 연구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책임 공방으로 촉발된 미중 간 갈등이 홍콩 보안법 사안의 기폭제로 전방위 충돌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이 당국은 앞으로 2주가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24일. 직전 5일 동안 하루 평균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16명에 그쳤지만 이후 닷새 동안 2배가 넘는 하루 평균 38명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2,600만 인구가 밀집돼 있는 데다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가 대규모 확산 여부를 가름할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감염 환자가 지역사회 내에 잠복해 있을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나 이동량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대규모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다수 나왔다 하더라도 잠복기가 남아있어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달 3일부터는 각급 학교가 3차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데 쿠팡 물류센터발 수도권 확진자 증가세가 학교로 번지는 걸 막아내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는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 수도권 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등 대규모 밀집한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 시설 이용도 피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금의 수도권 감염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유행이 확산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쿠팡 물류센터 작업장에 있는 노트북과 키보드 등 사무용품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공용 물건을 통해 감염이 전파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택배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부천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서울 여의도의 한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이 지역에선 대규모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 10여 곳도 등교를 중단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보죠. 김경진 기자, 먼저 현재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8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402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3명을 제외한 55명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0명, 경기 20명, 인천에서 18명 늘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27명은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입니다. 이로써 쿠팡 물류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96명이 됐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 여의도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죠.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연세나로 학원 강사가 첫 확진을 받은 뒤 관련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강생인 중학생 2명과 학원 강사의 접촉자 4명까지 모두 7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 인해 학원 인근 영등포구 6개 초중고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했고 용산구와 서대문구, 동작구 일대 일부 학교도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학원 직원과 수강생을 자가격리시키고 전수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감염 확산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애초 계획대로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를 새로 발표했죠. 이제 요일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고요? 네, 다음 주부터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폐지돼 출생 연도와 요일에 상관없이 언제든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등교 수업이 시작된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의 주간 마스크 구매 수량도 5개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유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은 생산량의 80%에서 60%로 낮춰 민간 유통을 확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추가 전파 고리를 끊기 위해 물류센터 방역 지침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또 앞으로 2주가 고비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부회장을 사흘 만에 다시 소환했는데요. 검찰은 이번에도 18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지난 26일에 이어 또다시 비공개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7시간 40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2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그룹 경영권 부정승계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5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측이 이 부회장 지배력 강화에 유리하도록 조직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회계부정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 그룹 고위층은 물론 이 부회장도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1차 조사와 삼성 임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부회장의 관여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이런 과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례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주말 동안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초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에서는 단순히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만큼 수뇌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KBS는 만사 위안부로 알려진 고 박영심 할머니의 동영상을 발굴해서 공개했습니다. 영상 내용과 발굴 과정 등에 대한 보도에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늘은 50여 초 분량의 영상 전체를 공개합니다.
말 시키지 말라는 말하면 또 눈물을 내니. 나 기소리하면 정말 눈물 나서 먹겠는데. 일본 놈을 먼저 다 취급하려고 써가지고. 윤학군에 포로되기 전에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거 나것이다. 이렇게 맨발 벗고 이렇게 이거 눈빛으로 돈 끼고 후리내고 돈 딛고 머리도 이렇게 짧은 머리라 하고. 네, 해외에 있는 이런 자료들을 찾는 연구는 꾸준한 지원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연구에 대한 지원을 끊은 이후 지금껏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신한 모습의 고 박영심 할머니가 찍힌 사진의 원본. 일본군 위안부들이 벽을 등지고 나란히 서 있는 영상. KBS가 발굴한 영상과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촬영된 것들입니다. 지난 2017년과 18년 서울대 인권센터팀이 해외에서 찾아냈습니다. 사업비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중앙정부에서 모든 위안부 관련 기록물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삭감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당초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한 곳은 서울시가 아닌 여성가족부였습니다. 약속한 금액은 3억 원. 하지만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 직후인 2016년 1월 초 당시 청와대는 여성가족부에 지시합니다. 서울대 팀 중 한 명이 한일 합의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했다며 보고서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가부는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자료조사 사업 지원을 취소합니다. 연구팀 중 한 명이 한일 합의에 반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서도 제대로 된 지원은 없다고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팀이 했던 건 굉장히 우연한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인적인 자원이라든지 재원이 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던 것이죠. 그나마 정부가 아닌 서울시 지원으로 근근히 자료조사를 이어왔지만 지원 금액도 적은 데다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경찰서에 소속된 한 사회복무요원이 점심을 먹다가 30분 늦는 바람에 복무기간이 5일 더 연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경찰 측은 어쩔 수 없는 규정 적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박모 씨와 김모 씨. 이들은 경찰서 외부 교통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첫날 경고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을 30분 넘겨 복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12시 좀 넘어가지고 점심을 먹고 구내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가까운 것도 아니라서. 두 사람은 근무지 이탈로 복무기간 5일 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전 구두 경고 없이 바로 결정됐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경찰의 날 표창을 받을 정도로 근무 태도가 우수했는데 단 하루 점심시간을 30분 넘겼다고 복무기간이 5일 늘어나는 건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1일 아예 무단 결석을 한 거랑 30분 늦은 거랑 이렇게 경고처분 5일이라고 정확하게 동일한 이렇게 경고처분이 내려지는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해당 경찰서는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 물론 구두 경고 정도는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규정에 의하면은 이제 복무기간 5일 연장이 맞고 어떤 다른 재량적인 복무 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고. 하지만 복무기간 연장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밥 먹는데 좀 늦은 거 정도를 정말로 의식적으로 근무 태만을 해서 병역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에 이르렀다. 그렇게는 좀 보이지가 않아서 저는 좀 과잉한 처분인 것 같아요. 이들의 사정은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식 등록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람과 마주치지 않는 소비, 이른바 언택트 시대가 빨라졌죠. 덕분에 소비자들은 편하고 안전해졌지만 배달 물량 늘어난 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위험을 대신해주는 이 분들, 대우는 정당하게 받고 있을까요? 변진석 기자입니다. 아파트로 들어선 1톤 트럭. 택배 상자가 적재함 천장까지 꽉 차 있습니다. 300개 줬는데 지금 코로나19 발병하고 한 몇 달 됐잖아요. 이것만 지금 한 450개? 오늘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여기 450개요. 있는 것만. 한 동이만 배달할 상자가 40여 개. 마음은 급한데 입구에서 막히기 일쑤입니다. 분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더 잘 안 열어요. 왜요? 아무래도 살아보는 거 꺼리고. 쉴 새 없이 오르락 내리락. 뛰다시피 배달을 이어간 게 벌써 석 달째.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면 숨도 가쁘고 정신이 몽롱해진다고 합니다.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3개월을 일하면서 제대로 쉬질 않고 막 맨날 주 심할 때는 한 105시간이에요. 수십 번 엘리베이터를 타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과 마주치다 보니 감염 걱정도 큽니다. 특히 물류센터발 감염까지 확산하면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집에 가면 늦둥이가 있어요. 불안해서 집에 들어가면 언제에다 옷 벗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또 한 가지 걱정은 다가오는 여름 더위입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죽어도 정말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정도면 회사가 월차든지 뭐 연차든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교대로 쉬게 해준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죠, 아예. 속도가 생명인 배달 음식 라이더들. 한창 때보단 배달은 조금 줄었는데 위험까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 맛있게 드세요. 음식이라는 특성상 직접 받길 원하는 소비자도 많고 좀 많이 부담은 가져. 건넬 때 손을 안 잡고 반대쪽을 잡거나 아니면 밑에서 손을 받치거나. 배달을 시키면서도 라이더를 감염원으로 보는 시선도 있어 신경이 곤두섭니다. 감염을 막아주는 마스크도 때론 배달을 위험하게 합니다. 마스크를 차고 바이크를 타다 보면은 흔들려요. 마스크가 막 떠가지고 가끔가다 눈에도 가릴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좀 위험하긴 해요. 전국의 택배 노동자, 배달 라이더는 어림잡아 14만 명. 석 달 이상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소비자들의 발을 대신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여전히 처우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오랜만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됐죠. 하지만 등굣길 어린이 보호구역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겐 위험천만한 어른들의 이기심. 한솔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좁은 도로 양옆으로 승용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중입니다. 차량 이동하세요.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황급히 차를 빼는 사람들. 그냥 여기 주차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다른 차들도 있으니까. 결국 불법 주차된 승용차 2대가 견인차에 끌려나가지만 효과는 그때뿐입니다.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아이들 통학로인데요. 단속 30분 만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다시 늘어납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붉게 포장된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불법 주차 차주에겐 그저 공짜 주차장일 뿐입니다. 키가 작으니까 잘 보이진 않으니까 위험한 상태도 많이 나와요, 보면은. 자치단체와 별도로 경찰이 직접 견인에 나선 지난 4일부터 대전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견인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약 30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계도 조치된 건수도 700여 건에 달합니다. 진행 중인 운전자가 어린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성도 크고 그리고 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 혼자 편하자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대전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는 520명으로 전년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삼성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가 355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당 해고에 대한 사과와 복직을 요구한 지 25년 만에 삼성 측이 사과한 겁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25m 관제탑에서 내려오는 김용희 씨.
지난해 6월 철탑에 오른 지 355일 만입니다. 이거는 살인입니다. 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김 씨는 1995년 삼성 테크윈에서 해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당시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측의 사과와 복직, 보상을 지금껏 요구해왔습니다. 해고 25년 만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공개된 합의문에는 삼성 측의 사과문이 실렸습니다. 삼성은 가장 먼저 고공농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25년 전 해고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해고 이후 겪은 김 씨의 고통과 아픔을 인정하면서 그로 인한 가족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겁니다. 사과 외의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씨와 함께해온 삼성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공대위는 삼성 측의 사과를 통해 김 씨의 명예가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으로부터 고공농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통해 김용희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0년 넘게 계속해온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가 삼성의 노무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구한말 대한제국 시절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희귀 사진과 자료 등을 담은 저서가 러시아에서 출간됐습니다. 당시 러시아 탐험대가 한반도를 찾아 수집한 자료들을 고려인 역사학자인 벨라박 박사가 현지 고문서 보관소들을 찾아내서 책으로 정리한 겁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관청의 수령이라는 설명이 붙어있는 사진입니다. 배경으로 봐서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머리에 항아리를 인 소녀들이 웃음을 한가득 머금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항아리를 이고 길을 나선 아낙네들의 모습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도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머리를 손질하는 이 남성의 사진엔 1900년 9월이라고 시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앞면과 측면을 촬영한 사진은 당시 여성들의 머리 모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러시아의 동물학자이자 어류학자인 표트르 슈미트의 탐험대가 1899년부터 1901년까지 한반도와 사할린 지역 등을 탐험하며 직접 찍거나 입수한 사진들입니다. 고려인 역사학자인 벨라박 박사가 러시아 고문서 보관소들에서 찾아내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전에 볼 수 없는 출판하지 않는 자료 많아요. 120년 전 이 땅을 찾은 이방인이 남긴 사진들이 생생한 역사로 남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핵심이 되는 성폭행 부분은 역시 공소시효 문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김학의 차관을 비롯해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피해 여성에게 강요하고 해당 여성을 3차례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 하지만 서울 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별장 성접대와 관련한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또 개별 성폭행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지난 뒤 제기돼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2013년 첫 수사 당시 성폭력 범죄를 불기소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피해 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행 때문이라고 인정되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전문 심리위원 보고서와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도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결국 윤 씨가 내연관계였던 여성에게 21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 일부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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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는 반발했습니다. 피해자가 그 피고인의 억압적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부분들이 그 원심이 이 재판부가 그 부분에 관한 그 판단을 좀 다소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건 공감한다면서도 상처를 치유하는 데 판결이 별 도움이 안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남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마존 열대우림 인디오 원주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이들은 오로지 전통 자연치유법에만 기대고 있다고 합니다. 상파울루 이지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아마존강을 따라 밀림 속에 들어가는 인디오 원주민들.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 모은 뒤 마을로 돌아와 나뭇잎과 섞어 불에 끓입니다. 두통과 호흡 곤란 증세를 줄여준다는 인디오 원주민 부족만의 전통 치료약입니다. A gente tem tratado todos os sintomas que a gente tem sentido aqui com os próprios remédios caseiros que a gente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진 브라질 인디오 원주민은 알려진 것만 100여 명. 의료진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전통 치유 방식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콜롬비아 원주민들은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허브 식물을 태우기도 합니다. El hombre no puede exterminar, la madre naturaleza sí nos va a poder exterminar. Entonces nosotros decimos, a eso sí le tenemos miedo y le tenemos respeto y tenemos que cuidarnos como seres humanos.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외부인의 마을 출입을 차단하지만 아마존의 숲을 파괴하는 불법 벌목군과 금 채광업자가 가장 큰 위협 요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산림 감시당국의 업무는 중단됐습니다. IBAMA que tem que cuidar disso, de tirar madeireiro, tirar garimpeiro. 인디오 원주민들을 위한 의료 장비와 임시 병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브라질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과 대통령의 승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제주는 저녁부터 내일 낮 사이에 5에서 20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충남 내륙과 전북 북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서울, 춘천, 대전이 29도, 경북 의성은 30도로 여름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또 뜨거운 볕에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지만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와 전북, 광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한낮에 내륙에서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고 해안가는 25도를 밑돌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보안법 처리에 대한 맞대응으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됨에도 미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58명 가운데 해외 유입을 제외한 55명 전원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여의도 학원가에서도 확진 판정이 잇따랐고 교육부는 수도권 등교 인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흘 만에 검찰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초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숨진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로 경찰서가 불에 타는 등 폭동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신호 위반을 한 흑인 남성을 상대로 한 경찰의 과잉 대응 영상이 또다시 공개됐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해 맞대응 방침을 예고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강력한 대중 제재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없애고 중국 꼭두각시라고 비난했던 세계보건기구 WHO와의 관계를 아예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 맞대응으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던 미국은 결국 홍콩 특별지휘권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국 양체제, 1984년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hina has replaced its promised formula of one country, two systems with one country, one system. 미국이 1992년 제정한 법을 통해 중국 정부와 차별적으로 홍콩에 적용해왔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의 특권을 철폐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관여한 관계자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also take necessary steps to sanction PRC and Hong Kong official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eroding Hong Kong's autonomy.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세계보건기구 WHO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WHO가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맹비난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중국과 WHO에 전가해왔습니다. Because they have failed to make the requested and greatly needed reforms, we will be today terminating our relationship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redirecting those funds to other worldwide and 백악관은 기자회견과 맞물려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유학생, 연구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책임 공방으로 촉발된 미중 간 갈등이 홍콩 보안법 사안을 기폭제로 전방위 충돌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강력한 대중 제재 조치 발표에도 뉴욕 증시는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 언급이 없었다. 그러니까 협상은 계속될 거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갈수록 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중국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전까지 약세였던 뉴욕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손실을 대부분 만회했고 스탠더드&포어스 지수와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보복 조치가 강경했지만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사실상 중국과의 협상 유지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오른 것도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중 간 갈등 고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취할 수 있을 여러 조치 중 무역 협상 파기 카드를 아껴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 대응과 홍콩 보안법 추진에 몹시 분노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처신을 잘 하지 못했고 신뢰를 잃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향후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의 정면 충돌 국면이 계속되면서 올 하반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그제 58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3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는데요. 특히 근무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이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를 중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24일. 직전 5일 동안 하루 평균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16명에 그쳤지만 이후 닷새 동안 2배가 넘는 하루 평균 38명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2,600만 인구가 밀집돼 있는 데다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가 대규모 확산 여부를 가름할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감염 환자가 지역사회 내에 잠복해 있을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나 이동량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대규모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다수 나왔다 하더라도 잠복기가 남아있어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달 3일부터는 각급 학교가 3차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데 쿠팡 물류센터발 수도권 확진자 증가세가 학교로 번지는 걸 막아내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는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 수도권 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등 대규모 밀집한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 시설 이용도 피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금의 수도권 감염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유행이 확산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쿠팡 물류센터 작업장에 있는 노트북과 키보드 등 사무용품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공용 물건을 통해 감염이 전파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택배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부천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서울 여의도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이 지역에선 대규모 검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 10여 곳도 등교를 중단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먼저 현재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8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402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3명을 제외한 55명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0명, 경기 20명, 인천에서 18명 늘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27명은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입니다. 이로써 쿠팡 물류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96명이 됐습니다. 네, 서울 여의도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죠?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연세나로 학원 강사가 첫 확진을 받은 뒤 관련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강생인 중학생 2명과 학원 강사의 접촉자 4명까지 모두 7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 인해 학원 인근 영등포구 6개 초중고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했고 용산구와 서대문구, 동작구 일대 일부 학교도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학원 직원과 수강생을 자가격리시키고 전수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감염 확산에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등교 인원의 3분의 2 이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편 부산에서도 지난달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학생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시 금정구 내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명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학교는 다음 주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도 새로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 주부터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폐지돼 출생연도와 요일에 상관없이 언제든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등교 수업이 시작된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주간 마스크 구매 수량도 5개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유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은 생산량의 80%에서 60%로 낮춰 민간 유통을 확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추가 전파 고리를 끊기 위해 물류센터 방역 지침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또 앞으로 2주가 고비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보인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긴급 수입을 요청했습니다. 뾰족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렘데시비르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상시험을 위해 국내에 반입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입니다. 방역당국이 렘데시비르의 임상치료 효과를 인정해 긴급 수입 요청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폐렴에 대한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로 사람 세포 속에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주도한 코로나19 환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는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31% 단축했습니다. 회복 기간 단축은 중환자실 같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서 미국도 이를 근거로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렘데시비르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가장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최초의 코로나19 표준 치료제로 인정받게 됩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치료제는 렘데시비르와 견주어 최소한 못하지 않다는 걸 임상시험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렘데시비르조차도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선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렘데시비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해서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이번에도 18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지난 26일에 이어 또다시 비공개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7시간 40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2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5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측이 이 부회장 지배력 강화에 유리하도록 조직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 그룹 고위층은 물론 이 부회장도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1차 조사와 삼성 임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부회장의 관여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이런 과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차례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주말 동안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초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에서는 단순히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만큼 수뇌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후원금 유용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자맹 11일 만인 어제 언론 앞에 나타난 윤미향 당선인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후 해명에 나섰는데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성 쉼터를 사고 팔면서 부당한 이익은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2015년 한일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양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9건의 모금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계좌 4개로 돈을 받은 것은 허술한 부분이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퇴 여론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오늘부터 의원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맡을 역할들 또 조사들 성실히 임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년간 이용만 당했다고 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싶다며 할머니에 대한 일각의 비난을 중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할머니 측근은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잠깐 보셨지만 별다른 얘기는 안 하셨다. 종이를 보고 읽는다 정도의 언급만 했을 뿐 기자회견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정의당은 의구심 해소를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묻어나는 회견이었다며 의원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변명과 가증의 절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미국 경찰의 목이 눌려 숨진 흑인 남성 사건, 이걸 항의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서가 불에 타는 등 점차 폭동으로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탈이 시작되면 사격을 하겠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서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미니애폴리스 3지구 경찰서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물러나자 시위대가 몰려들어 불을 지른 겁니다. 미네소타 주도인 세인트폴에서도 시위대 방화로 곳곳이 불탔습니다. 경찰에 목이 눌려 숨진 플로이드 씨의 죽음에 항의하면서 시작된 시위는
이틀째와 사흘째 폭동 양상으로 변해갔습니다. 경찰도 중무장 진압복으로 바꿔 입고 대응했지만 힘에 부쳐 보입니다. 결국 군복 입고 총 든 주 방위군 5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TJ 맥스, 타겟 등 미니애폴리스 곳곳 소매점들은 약탈의 표적이 됐습니다. 말리는 사람도 경찰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탈이 시작되면 사격이 시작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위터는 대통령 글이 폭력을 미화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생방송 중인 CNN 취재팀을 연행했습니다. Do you mind telling me why I'm under arrest, sir? Why am I under arrest, sir? 사건이 일어난 미네소타주 밖에서도 시위는 거셉니다. 뉴욕시에선 경찰과 충돌해 70명 이상이 체포됐고 멤피스와 덴버에서도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폭동 양상을 보이는 시위는 오늘로 나흘째 접어들었습니다. 미네소타주 검찰은 흑인 플로이드 씨의 목을 누른 백인 경찰 쇼빈을 3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와 가족은 4명의 연루 경찰들이 살인죄로 재판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비슷한 영상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신호를 위반했다며 흑인 청년에게 총을 겨누고 위협하자 이걸 지켜보던 청년의 90살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한 흑인 청년이 잔디밭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습니다. 빈손을 흔들며 비무장 상태임을 알리지만 경찰은 계속 총을 겨눕니다. Get back! Show us your hands right now! Show us! 너무 무섭다며 소리치던 청년이 배를 땅에 대고 엎드리자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손자 옆으로 다가갑니다. Back up! Back up! Okay, please don't touch her. Y'all, she is 90 years old. 결국 경찰이 청년을 제압하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지난 16일 경찰이 총까지 겨누며 흑인 청년 타이 앤더스를 체포한 혐의는 신호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앤더스의 차량이 멈춤 표지판이 나오자 잠시 멈춘 듯한 장면이 담겨 논란을 키웠습니다. 청년 가족의 변호사는 경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흑인 남성들을 체포해온 관행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고 비판했고 시당국은 즉각 지역사회와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I'm not saying people are being profiled. I'm not saying they're not being profiled. All I'm saying is we are listening.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숨진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경찰이 인종을 차별해 과잉 대응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건 검찰과 만든 시나리오라는 고 한만호 씨의 주장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검찰의 회유를 받고 법정에서 고 한만호 씨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폭로자를 KBS가 직접 만났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2011년 3월에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1심 8차 공판.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지목된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모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최 씨는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했고 그 뒤로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다며 기존 검찰 조사 때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었던 한만호 씨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검찰에 유리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 씨가 당시 자신의 증언은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거라며 검찰의 부조리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달 7일 법무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진정서는 대검찰청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현재 다른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 씨는 KBS와의 접견에서도 당시 검찰이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진정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법무부 조사가 시작되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였던 한은상 씨가 검찰이 증언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법정 증인으로 섰던 당사자까지 비슷한 폭로를 한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는 수사 방식
중에 하나로 이것도 떠오르고 있다면 이것도 예외 없이 한번 조사는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난번 이제 국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한편 당시 수사팀은 최 씨를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절대 없으며 최 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이 같은 내용은 증인신문 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어제 새벽 주한미군 성주기지에서 이뤄진 사드 일부 장비 교체에 대해서 중국이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중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장비를 실은 차량들이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요격 미사일과 발전기, 데이터 수집 장비 등 노후 장비들이 교체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사드 체계 성능 개량과도 무관하며 단지 미군의 전 세계 사드 기지 운용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드 체계 일부 장비의 성능 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후 장비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요청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中方坚决反对美国在韩国部署萨德系统，我们敦促美方不要做损害中方利益、干扰中韩关系的事。 홍콩 국가보안법 등으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단순한 장비 교체라는 설명에도 미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미국은 지금 한반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한테 군사적 압박에 제스처를 취한 거고요. 중국은 과민하게 반응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 직후 사드 이슈가 불거지면서 미중 간 갈등 속에 한중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올해 경찰 공무원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이 오늘 전국에서 치러집니다. 오늘 시험에는 5만 64명이 응시해서 1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시험장 입실 전에 발열 검사를 하고 수험생들이 1.5m의 간격을 두고 앉게 할 방침이며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열이 확인된 응시생은 예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현재 격리 중인 응시생은 별도 장소에서 특별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한 달 미뤄진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4차례에서 일제히 봉행됩니다. 조계종은 법요식 좌석을 1m 이상 간격을 두고 배치하고 최소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라며 발열 체크와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4월 30일로 예정됐던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한 달 뒤로 연기합니다. 바 있습니다. KBS는 만사 위안부로 알려진 고 박영심 할머니의 동영상을 발굴해서 공개했습니다. 영상 내용과 발굴 과정 등에 대한 보도에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늘은 50여 초 분량의 영상 전체를 공개합니다. 말하지 말라는 말하면 또 떠넘어야 되니. 나 기절이 하면 정말 눈물 나서 먹겠는데. 일본 놈을 먼저 다 쥐파려고 써가지고. 윤곽근에 발효되기 전에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거 나것이다. 이렇게 맨발 벗고 이렇게 이거 부수고 돈 그 후려내고 돈 딛고 머리도 이렇게 짧은 머리다 하고. 네, 이렇게 새로운 기록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견된 관련 기록들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역시 중요한 작업이겠죠.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의 방해에 막혀 있습니다. 보도에 지영철 기자입니다. 4년 전 우리나라와 8개국 시민단체들이 모여 위안부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했습니다. 당시까지 찾아낸 자료만 2,700여 건,
그러나 일본의 방해가 가로막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유네스코 분담금을 낸다는 것이 일본의 무기였습니다. 결국 유네스코는 당사자 간 인식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등재를 보류하고 먼저 당사자 간 대화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일본의 방해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일본 쪽과 14개 단체가 낸 그 신청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 저희들은 언제나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태 속에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 일관되게 지연과 무시 전략을 펴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답답할 뿐이라는 반응입니다. 일단 등재를 막은 일본은 뒤이어 한국가라도 반대하면 등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억지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범국가의 죄를 역사에서 지우겠다는 시도인 셈입니다. 일본의 억지가 먹히면서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심사는 2017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서구의 일부 국가들도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위안부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영원히 등재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맑은 하늘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 사이에 5에서 20mm 정도 비가 내리겠고요. 또 오후 한때 충남 내륙과 전북 북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5월의 끝자락에서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에 서울, 대전, 춘천이 29도, 경북 의성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덥겠는데요. 여기에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무리한 바깥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지만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 예상되지만 오전에 전북과 광주, 제주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7.7도, 광주가 18.9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수도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자칫 2차 대유행으로 퍼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공원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의자와 손잡이, 운동기구 위주로 소독합니다. 손잡이에 묻은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완화된 지침에 따라 운영을 재개했던 대형 공원들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물류센터발 지역 감염이 계속되면서 인천시는 공원뿐 아니라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운영도 중단했습니다. 주말 나들이를 계획했던 시민들은 불편하지만 감수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모임도 있어도 다 지금 자제하고 못 나가고 있어요. 다 미루고 있고 끝나면 가자. 부천 물류센터발 공식 확진자 102명 가운데 30명은 가족 등 N차 감염자입니다. 또 동전 노래방에 간 아들로부터 감염된 학습지 교사의 제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인천 학원 강사발 확산세도 여전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감염 차단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코로나의 여파로 한 달 연기해 오늘 전국 사찰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와 교회, 성당 등의 현장 예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람과 마주치지 않는 소비, 이른바 언택트 시대가 빨라졌죠. 덕분에 소비자들은 편하고 안전해졌지만 배달 물량 늘어난 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위험을 대신해주는 이분들, 그렇다면 대우는 정당하게 받고 있을까요? 변진석 기자입니다. 아파트로 들어선 1톤 트럭. 택배 상자가 적재함 천장까지 꽉 차 있습니다. 300개 줬는데 지금 코로나19 발병하고 한 몇 달 됐잖아요. 이것만 지금 한 450개? 오늘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여기 450개요. 있는 것만. 한 동이만 배달할 상자가 40여 개.
마음은 급한데 입구에서 막히기 일쑤입니다. 문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더 잘 안 열어요. 왜요? 아무래도 살아보는 거 꺼리고. 쉴 새 없이 오르락 내리락. 뛰다시피 배달을 이어간 게 벌써 석 달째.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면 숨도 가쁘고 정신이 몽롱해진다고 합니다.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3개월을 일하면서 제대로 쉬질 않고 막 맨날 주 심할 때 한 105시간이에요. 수십 번 엘리베이터를 타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과 마주치다 보니 감염 걱정도 큽니다. 특히 물류센터발 감염까지 확산하면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집에 가면 늦둥이가 있어요. 불안해서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딱 옷 벗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또 한 가지 걱정은 다가오는 여름 더위입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죽어도 정말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정도면 회사가 월차든지 뭐 연차든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교대로 쉬게 해준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죠, 아예. 속도가 생명인 배달 음식 라이더들. 한창 때보단 배달은 조금 줄었는데 위험까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 맛있게 드세요. 음식이라는 특성상 직접 받길 원하는 소비자도 많고 좀 많이 부담은 가져. 건넬 때 손을 안 잡고 반대쪽을 잡거나 아니면 밑에서 손을 받치거나. 배달을 시키면서도 라이더를 감염원으로 보는 시선도 있어 신경이 곤두섭니다. 감염을 막아주는 마스크도 때론 배달을 위험하게 합니다. 마스크를 차고 바이크를 타다 보면은 흔들려요. 마스크가 막 떠가지고 가끔가다 눈에도 가릴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좀 위험하긴 해요. 전국의 택배 노동자, 배달 라이더는 어림잡아 14만 명. 석 달 이상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소비자들의 발을 대신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여전히 처우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인증 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내고 그 사진에 부적절한 댓글을 단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으로 영원히 교단을 떠나도록 한 겁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반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를 한 뒤 인증 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내줬고 교사가 그 사진에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남겼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곧바로 해당 교사를 직위 회제해 수업에서 배제했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학생과 동료 교사에게 성적 표현을 하고 SNS에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려 교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겁니다. 또 유튜브 활동을 할 때 구독자 1,000명 이상을 보유한 경우 광고 수익 발생 최소 요건에 해당돼 교육당국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면은 교원연금과 퇴직수당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최고수위 징계입니다. 시민단체는 해당 교사를 파면한 건 당연한 결과라면서 교육당국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파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징계 처분 시 한 달 안에 이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비판이 컸던 사건인 만큼 해당 교사가 자신의 처분에 대해 구제를 요구할진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경찰서에 소속된 한 사회복무요원이 점심을 먹다가 30분 늦는 바람에 복무기간이 5일 더 연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경찰 측은 어쩔 수 없는 규정 적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박모 씨와 김모 씨. 이들은 경찰서 외부 교통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첫날 경고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을 30분 넘겨 복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12시 좀 넘어가지고 점심을 먹고 구내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가까운 것도 아니라서. 두 사람은 근무지 이탈로 복무기간 5일 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전 구두 경고 없이 바로 결정됐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경찰의 날 표창을 받을 정도로 근무 태도가 우수했는데 단 하루 점심시간을 30분 넘겼다고 복무기간이 5일 늘어나는 건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1일 아예 무단 결석을 한 거랑 30분 늦은 거랑 이렇게 경고처분 5일이라고 정확하게 동일한 이렇게 경고처분이 내려지는
형평성에 맞는가? 해당 경찰서는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 물론 구두 경고 정도는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규정에 의하면은 이제 복무기간 5일 연장이 맞고 어떤 다른 재량적인 복무 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고. 하지만 복무기간 연장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밥 먹는데 좀 늦은 거 정도를 정말로 의식적으로 근무 태만을 해서 병역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에 이르렀다. 그렇게는 좀 보이지가 않아서 저는 좀 과잉한 처분인 것 같아요. 이들의 사정은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식 등록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21대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죠. KBS는 당선인 신분이던 의원 300명에게 희망하는 상임위 그리고 생각 중인 1호 법안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21대 국회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될 텐데요. 개은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KBS의 설문에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71%인 214명이 답했습니다. 초선 의원 응답률이 82%였고 선수가 높아질수록 낮아졌습니다. 희망 상임위는 지역구 당선인의 53%가 공약이나 지역 주민 이해와 밀접한 국토, 산자, 농해 수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국토, 영남 의원들은 산자위를 주로 희망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5명이 산자, 국토위를 희망했는데 모두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는 가운데 KBS 질문에 10명이 법사위를 희망했습니다. 민주당이 8명인데 6명이 초선, 면면을 보면 출마 당시부터 검찰 또는 사법개혁을 일성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야권에서는 3선인 통합당의 김도읍, 4선 무소속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를 희망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를 밝힌 김기현, 최강욱 의원을 포함하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도 4명입니다. 1호 법안으로는 경제 분야가 가장 많았는데 소상공인 지원부터 조선, 자동차 산업 육성까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 지역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과거사 관련 법안들도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이번 결과는 국회 개헌 초기 주요 의제가 무엇이 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 경제가 이렇게 국회 풍경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1호 법안은 경제 살리기라고 답한 의원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이 생각한 구체적인 경제 입법 과제들은 뭔지 계속해서 김비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문제 해결을 1호 법안으로 선택한 데엔 여야, 진보, 보수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일자리와 소득이라는 단어, 지역별로도 큰 차이 없이 골고루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계획 중인 경제 1호 법안, 막상 들여다보면 속내는 제각각입니다.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지금 이럴 때 조선산업에 대한 우리 정부 지원이 좀 강화된다면 수도권 쪽에 다 몰려가는 부분들을 일부들은 이제 지방 쪽으로 좀 내릴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게 지금 평화경제잖아요. 7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요. 네. 저희 경기 지역은. 지역 현안에 국한된 법안들이 꽤 많습니다. 일을 좀 더 하더라도 소득을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인데 정부가 강제로 일 못하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의료산업 쪽에 앞으로 좀 발전을 위해서 이게 규제를 좀 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노동 규제, 환경 규제 같은 것들이 기업을 너무 옥죄고 있는데요. 규제를 풀어줘야 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부터 풀어달라는 기업인들 요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겠다, 포스트 코로나 산업을 챙기겠다. 아직 구체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 질 향상이나 소득 격차 해소 같은 경우를 아주 치밀하게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선거 당시 내건 공약부터 우선 입법화하겠다는 생각으로 읽히지만 국민 부담 줄이는 차별화된 경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점이 아쉽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는 1부 리그 못지않게 2부 리그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역대급 인기몰이라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흥행 예감 2부 리그를 박주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막부터 지지 않고 무패 행진 중인 선두대전. 시즌 전부터 이부리그에 팬들의 관심을 끌고 온 황선홍 감독은 경쟁마저 즐겁습니다. 설기현 감독, 또 정정동 감독, 남길 감독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팀을 맡고 있어서 역대 최고의 그 경쟁 체제라고 생각이 되고 아주 즐겁게 임하고 있고요. 황선홍과 설기현, 정정용 등 스타 감독들의 부임이 관심 속 출발을 알렸다면 여느 때와 다른 화제거리는 인기몰이의 속도를 냈습니다. 연고지 이전의 역사 속 갈등의 두 팀, 부천과 제주의 13년 만의 대결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계 접속자 수만 1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라운드 밖 사연과 함께 경기 종료 1분 전에야 나온 결승골 등 승부 자체도 박진감 넘쳐 지난 시즌 이부리그 전체 평균 동시 접속자 수보다 4배나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한 경기에 그치지 않고 개막 3라운드까지 비교해선 지난 시즌보다 무려 88%가 증가해 시즌 초반 심상치 않은 관심을 통계로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엔 2002 월드컵 이탈리아전 극적 동점골을 합작한 황선홍과 설기현의 감독 변신 지략 대결이 예정돼 한껏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황선홍 감독님을 상대로 경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쉽지 않겠지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나란히 4경기 5골로 치열한 득점 선두 다툼 중인 안드레와 안병준까지 한때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던 이부 리그가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무척 더워진 날씨에는요, 이 컨디션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어제도 바짝 더워진 낮 시간에 사고 많았는데요. 휴식 잘 취하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영동선 강릉 쪽은요, 오늘 마성과 용인 휴게소 덕평에서 12시경 정체가 가장 심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이 구간에서 속도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용인 나들목에서 정체가 5km 구간 이어지는데요. 이 부근 지나서는 호법에서도 2km 속도가 떨어집니다. 60번 고속도로 타고 양양 가는 길 강일 나들목에서 브레이크 밟게 됩니다. 이 부근 지난 상황은 아직까지는 수월하고요. 52번 고속도로 원주 방향도 초월터널에서 여전히 교통량 많은데요. 이 주변은 아예 꽉 막혀 있습니다. 15번 고속도로 모포 방향도 이 비봉 나들목에서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정체가 서해대교까지 정체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입원 환자와 가족이 면회하는 장면입니다. 투명한 비닐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부둥켜 하는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의 단면입니다. 세계가 다 이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꾼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코로나19 재유행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방심이 부른 집단 감염의 결과입니다. 한 자릿수까지 내려앉았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다시 70명대까지 올라간 게 바로 사흘 전이고 그제도 60명 가까이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확진자 50명 이하라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기준을 넘어선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쳤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여파를 다 진정시키기도 전에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집단 감염 사태는 모두 설마 하면서 방심한 결과입니다. 직원들이 감염 증상이 있는데도 격리하지 않고 출근을 시키고 마스크를 벗고 일해도 통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지금은 감염자를 가리고 확산을 막는 게 시급합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헬스클럽 등 사람이 모이는 실내 시설은 사실상 영업정지를 하듯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런 업소들엔 경제적 지원도 따라야 합니다. 수도권 학교들엔 등교 인원이 제한됩니다. 일부는 학교에 가고 일부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날이 당분간 반복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불만도 쌓일 테지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이 코로나19 재유행 여부를 가릴 고비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학생들 등교 수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다시 코로나 사태 초기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힘들어지고 근근히 버텨온 국민들의 일상은 또 무너질 것입니다. 주말인 오늘 당장 우리는 마스크를 챙겨 쓰고 그 시험대에 올라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보안법 처리에 대한 맞대응으로 홍콩의 특별 지위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됨에도 미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58명 가운데 해외 유입을 제외한 55명 전원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여의도 학원가에서도 확진 판정이 잇따랐고 교육부는 수도권 등교 인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흘 만에 검찰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초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숨진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로 경찰서가 불에 타는 등 폭동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신호 위반을 한 흑인 남성을 상대로 한 경찰의 과잉 대응 영상이 또다시 공개됐습니다. 주말인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저녁부터 내일 낮 사이에 제주도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또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충남 내륙과 전북 북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5월의 끝자락에서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춘천이 29도, 경북 의성은 30도로 어제보다 기온 높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에 들겠습니다. 낮 동안의 무리한 바깥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지만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가득 껴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는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전북과 광주, 제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7.7도, 광주가 18.9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해안가는 25도를 밑돌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남해안은 새벽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또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